정 PD의 비밀 야담. 담벼락을 넘어간 안악내. 옛날 옛적 충청도 청양 땅에 감밭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진사라고 하는 양반이 살았지요. 그 집은 7대로 내려오며 700석을 하는 부자였습니다. 한진사에게는 술을 좋아하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우애가 깊었으며 효성도 지극하여 둘 다 나라에서 효자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효자문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은 왜 이다지도 길단 말인가? 밤이면 밤마다 참으로 외롭기 그지없구나. 구우고 산새 소리는 왜 이렇게도 처량한 것이냐? 매일 마시는 소주는 오늘따라 쓰기만 하구나. 45도나 되는 술이 마실수록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신은 더 멀쩡하구나. 일찍 세상을 뜬 서방님이 오늘따라 야속도 하다. 다행히 서방님이 부자여서 나는 돈 걱정 없이 아이들만 키웠지. 집은 부자고 종들이 때 되면 밥 해다 바치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해서 어린 두 아들만 돌보면 됐었지. 우리 두 아들은 또 효자여서 밤늦도록 이 애미와 셋이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며 재미있게 보냈었지. 이제 아들 둘이 장성해서 내 손이 필요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밤이 길기만 하구나. 게다가 아들 둘이 다 장가를 가더니 각시만 옆에 끼고 이제 이 애미는 잊어버린 것인가? 아들들은 오늘 밤도 문안 인사도 안 오는구나. 아니지, 아니야. 내가 아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직접 찾아가 보면 될 일을 왜 이리 고민을 하고 있지?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들이라고. 내가 이렇게 심심한데 우리 아들들은 얼마나 심심할까? 오늘 밤은 아들들한테 한번 가봐야겠다. 과부가 된 한진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어 늦은 밤 두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두 아들은 장가를 가더니 각자 자기 집을 만들고서는 색시한테 빠져서 어머니 돌보기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밤이면 외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들들을 찾아가기로 한 과부는 먼저 큰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려고 마루에 올라가니 방에서 큰아들 부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어허 둥둥 내 사랑아. 어화 내 강간 내 사랑이로구나.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어허 둥둥 내 사랑. 내 강간이로구나. 큰 아들은 부인을 업고 춘향가를 부르면서 신혼부부답게 소리도 요란하게 사랑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점점 듣고 있기가 민망해져서 그만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아들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둘째 아들이 술상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창호지 문에 비쳤습니다. 과부는 둘째가 술을 좋아하는 것이 자기 탓만 같았습니다. 과부가 매일 밤 술을 마시는 것을 아들이 보았고 아들이 술도 따라 주었으니까요. 이리 오시오, 부인. 어서 와서 내 입술 한 잔 받으시오. 호홑. 아이고 서방님, 망측하여요. 입술이라니요. 게다가 45도나 되는 그 독하다는 또주가 아니옵니까? 내 이 쇠주 맛을 본 뒤로는 다른 술이 영 입에 안 맞는구려. 부인도 이 쇠주 맛을 보시오. 개운하니 정신이 맑아진다오? 그러니 우리 어머니도 이 쇠주만 드시는 것이 아니겠소?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과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참 듣고 있기가 민망하구나. 거기서 내가 또주만 먹는다는 얘기가 왜 나오노? 여기서도 더 이상 못 있겠구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둘째 부부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술을 옮기면서 둘째도 첫째 못지않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런 상황에 아들을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벌컥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해서 과부는 도로 터덜터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생각하니 자기가 결혼했을 당시 남편과 사랑하던 때가 생각났고 죽은 남편이 그리워졌습니다. 두 아들 못지않게 자기도 남편과 뜨거웠던 것을 생각하니 지금 혼자가 된 자기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참 내 팔자도 기구하구나. 이렇게 긴긴 밤을 혼자 지새워야 하다니. 양반이면 뭐하노? 또 부자면 뭐하노?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 뭐하노? 에라 모르겠다. 자식 둘 다 장가까지 보냈고 내 나이 이제 50도 안 됐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굳이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까짓 인륜도덕이 뭔 상관이람? 그래, 나도 이제 꽃 같은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자 과부는 폐물과 옷 몇 가지를 보따리에 싸서 아무도 모르게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지금껏 바느질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빨래를 해본 적도 없고 밥을 해본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부잣집 마님이다 보니 나이는 50이 다 됐지만 얼굴은 아직도 새파란 각시 같았습니다. 게다가 옷은 부잣집 마님처럼 잘 차려입었지 얼굴에서는 귀티가 나지 한이 지나가는 어떤 남자도 이 과부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걷다가 배가 고프면 주막에 들러서 국밥도 사 먹었습니다. 주막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과부에게 수작을 걸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걷고 또 걸어서 전라도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저 사내가 그리운 것 빼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 얼굴이 추녀이기를 하나? 몸매가 호박처럼 뚱뚱하기를 하나? 아니면 내가 무슨 송장을 짊어지고 다니기를 하나? 아니면 내가 몹쓸 병자라도 되나? 왜 다들 내게는 말 한마디 못 붙이는 것이냐? 사내란 것들이 원래 이렇게 수줍은 것들인가? 먼 길에서조차 내 얼굴을 쳐다보는 이가 없으니 참 내 신세가 처량하구나. 과부는 한탄하면서 한참을 또 걸었습니다. 그때 어떤 노인이 나무를 한 찜 지게에 짊어지고 오는 것이 보였지요. 어디서 술을 한 잔 했는지 얼굴은 붉어져서는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석탄, 백탄 타는 댕. 그러더니 노인은 과부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과부 곁을 지나쳤습니다. 과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에이, 내 참 서러워서 못 살겠네. 늙은 노인네도 내게 눈길 한 번 안 주는구나. 내가 무슨 송장을 짊어졌나? 몹쓸 병을 앓기를 하나? 얼굴이 못생기기를 했나? 내 앞을 지나는 사내들이란 것들은 한결같이 나를 쳐다도 못 보고 말 한마디도 못 붙이니 참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저런 노인네조차도 나를 흘겨보지 않으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지나가는 노인이 과부의 혼잣말을 들었습니다. 힐끔 보니 양반집 마님인데 젊고 이뻤습니다. 노인은 술도 한 잔에서 용기가 났는지 과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여보시오. 어디로 가는 부인이시오? 갈 곳도 없고 혼자 정처 없이 떠도는 몸입니다. 나리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나리는 무슨 개뿔 나리유. 당치 않습니다유. 나는 집도 절도 없는 한낱 늙은 나무꾼이유. 나무를 해서 팔아서 그날 먹고 산다우. 이렇게 살고 있으니 누가 내게 시집을 온다고 하겠소이까? 그래서 장가도 못 들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우. 나는 청양의 부잣집 과부입니다. 아들은 진사이고요. 수절한 지는 한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아들 둘이 장가를 간 후 밤이 너무 길고 외로워서
보따리 싸갖고 그만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시상해나 여자가 집을 나왔다구유. 그것도 양반집 마님이 집을 나왔다구유. 지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디 여자가 겁도 없이 집을 나온다유. 그래 뭐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나유. 험한 일을 당하기는커녕 세상 남자들이 저를 거들떠도 안 보네요. 뭐라구유? 이렇게나 고운 부인을 거들떠도 안 본다구유. 다들 못 먹어서 눈들이 삐었나 보구먼유. 나리도 저를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쳤잖아요. 내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밖에 나와서 이런 푸대접을 받고 보니 더더욱 서럽네요. 에구에구 딱하구먼유. 이 보시오 부인. 나 같은 천민도 괜찮다면 나랑 한번 살아보시겠소. 양반이고 천민이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좋습니다요. 그럼 날도 저물었는디 우리 어디 가서 잠을 자야 하지 않겠소? 지금까지 잠은 주막에서 잤는데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젊은 부인이 주막에서 잠을 잤다구유. 주막이란 곳이 2~5평 되는 곳에서 20명 되는 사람들이 뒤엉켜 잠을 자는 곳인디 그 좁은 방에서 혼숙을 했단 말이유. 그건 아니에요. 얘가 돈을 더 주니 주모가 내게는 방을 하나 따로 주었습니다요. 과부는 갈 곳이 없었고 노인은 혼자 사는 호라비인지라 둘은 부부의 연을 맺고 같이 살기로 정했습니다. 나무꾼에게는 집이 없는지라 둘은 지나가다 물레방앗간이 나오면 그곳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여보, 마누라, 내 살다 이런 호강은 처음이오. 내가 부인을 만나 음양에 이치도 알고 참 내게 늦복이 터졌구먼요. 부잣집 마님을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니 미안하오. 근데 부인은 이런 물레방앗간에서 사랑을 해봤수?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물레방앗간 이야기는 종들이 하는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랑을 하다니 심장이 더 두근거리고 누구한테 들킬까 염려되니 더욱 황홀합니다. 서방님, 저를 더욱 꼭 안아주시어요? 과부와 노인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20년을 수절한 과부는 틈만 나면 노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생 여자 구경을 못 해본 노인도 나무를 하다가도 과부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들어갔고 물레방앗간만 보여도 과부의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나무를 해다 팔아서 주먹밥도 사오고 빈대떡도 사오고 해서 둘은 서방님 먼저 부인 먼저 해가며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서방님, 세상에 나 이렇게 좋은 재미를 모르고 저는 그동안 숙맥같이 살았네요. 미련하게 수절한 세월이 억울합니다. 허허 억울해 하지 마시오. 내 비록 노인이지만 힘껏 부인을 실컷 사랑해 드리리다. 부부는 하루하루 깨가 쏟아지도록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너무 늙었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더니만 그만 꽃 같은 부인을 두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다시 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고, 이놈의 팔자가 왜 이다지도 기구하냐? 과부 신세 면했다고 좋아했더니 다시 또 과부로구나. 이제 음양을 알고 세상이 재미있어졌는데 이제 다시 긴 밤을 혼자 보내야겠구나. 과부는 또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 먹을 걸 찾아서 이 집 저 집 조선 팔도를 구걸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청양 땅까지 오게 되었고 또 무심코 발길 가는 대로 걷고 보니 자기가 살던 간밭 동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내가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왔단 말이냐.
자식들이 불효해서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과부 팔자 외로워서 집을 나가놓고서 그것도 양반 주제에 개가를 해놓고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왔더란 말이냐. 과부는 자기가 살던 집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발길을 돌렸지요. 그런데 갑자기 두 아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큰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쁜 막둥이는 또 어찌 살고 있을꼬? 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두 아들이 곤란하지는 않았을까? 손자는 몇이나 생겼을까? 아, 아들이 보고 싶구나. 손자들도 보고 싶구나. 아무도 모르게 살짝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과부는 작은 아들 집에 먼저 가보았습니다. 참모퉁이서 기다리다가 저녁이 되어 작은 아들 집에 가보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사랑방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사랑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니 사랑방 손님이 다 집에 돌아가고 작은 아들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부는 문을 열 수도 없고 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약간 들고 말을 했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안에서 주인인 작은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망태야? 오랜만이구나. 그래 잘 있었느냐? 나다. 애미다 애미여. 내가 이 집을 스스로 나갔지만은 무슨 원수져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지금 몹시 시장하니 내게 밥 좀 다오. 내가 요기를 하고 나면 아무도 모르게 먹고 다시 나갈 것이니 다른 걱정은 하지 말거라. 알았느냐? 작은 아들은 어머니 얼굴을 확인도 하지 않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늙은이가 어머니 어쩌고 하면서 망언을 하는구나. 쇠주 맛 달아나기 전에 어서 이 늙은이를 저 동구 밖으로 내쫓아라. 하고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부는 종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누구도 과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종들은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과부를 내쫓았습니다. 과부는 간밭에서 이와리로 가는 길가에 있는 바위인 벼락바위 위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내쫓김을 당하니 서럽고 서러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내쫓는단 말이냐. 젊어서 과부가 되어서 개가도 아니하고 내 저를 이뻐했건만 어찌 나를 내쫓는단 말이냐.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구나. 그렇게 한참을 통곡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이판사판이다. 내가 작은 아들한테는 이런 무시를 당했는데 설마 큰아들도 나를 무시하겠는가? 과부는 부랴부랴 큰아들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큰아들 집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은 사랑방이 하나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보니까 한 서너 살 먹어 보이는 어린애를 무릎에 앉혀놓고 큰아들이 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해봐라. 아버지, 어머니 해봐라. 어머니, 하면서 아기는 아버지 말을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이번에는 할아버지 해봐라. 할아버지, 할머니 해봐라. 할머니, 하고 아기는 그 말을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아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따라 하자 아기를 무릎에 앉혀놓고는 크게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삼척동자 어린아이도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찾고 할머니를 생각하고 할머니를 찾는데 아비는 부요막심에서 조선 팔도를 다 찾아 헤매었어도 어머니를 찾지 못했으니 이 부류를 어찌한단 말이냐. 과부는 아들의 통곡 소리를 듣자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서는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어 보십시오. 설마 어머니십니까?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과부가 얼굴을 들자 큰아들은 뛰어나와서 도포자락으로 어머니를 안아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병풍 안에다가 과부를 앉히고는 종들을 불렀습니다. 어째 오늘은 내가 시장기가 도는구나. 어서 가서 뜨거운 밥하고 소고기국 좀 끓여 내오너라. 밥은 장정 밥으로 꾹꾹 눌러 담아 오너라. 그리고 밥은 마루에 놓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밥을 다 먹으면 마루에 내어 놓을 테니 내일 아침에 와서 치우도록 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들이 밥을 해오자 아들은 밥상을 들고 방에 가서는 큰 도포자락을 펼쳐 방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안심하고 밥을 드시게 하였습니다. 과부는 걸신 들린 사람 모양으로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아들은 눈물이 났습니다. 과부가 밥을 다 먹도록 커다란 도포자락으로 방문에 앉아 그 모습을 가려주던 큰 아들은 과부가 밥을 다 먹자 밥상을 마루에 내놓고는 어머니와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날이 밝으면 병풍을 치고서는 과부를 그 안에다 모셔 놓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입이 무척 달아서 밥이 많이 먹히는구나. 그저 수북하게 밥 좀 많이 담아서 내어 오도록 하거라. 국도 조금 큰 그릇에다가 많이 퍼 오도록 하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어머니를 공양하던 아들은 어느 날 부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부인에게 내 할 말이 있소. 부인이 내게 시집 오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님이 호련히 밤에 집을 나가셨다오. 내가 조선 팔도를 다 찾아 헤매었지만 어머니를 찾지 못했소이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개가를 한 듯 싶소. 우리는 남들이 다 아는 양반집이 아니오. 이 양반집에서 개가를 한 것을 알면 우리 집 양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오. 그런데 부인, 만약에 말이오, 어머니가 개가를 하셔서 이 세상 어딘가에 살고 계신다면 찾아서 모시는 것이 맞소? 아니면 그걸 숨기고 이 양반 감투를 계속 쓰는 것이 맞소?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서방님은 선비 아니신가요? 아무리 양반이 좋아도 그렇지. 부모를 어찌 모른 척 한단 말입니까? 부모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겠어요?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와야지요. 부인,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실은 몇 달 전부터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지 뭐요. 그래서 내 잠도 안 오고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오. 그래서 말인데 부인, 정말로 미안한데 어머니가 예전에 입으시던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서 머리맡에 놓아두고 자면 내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소이다. 이불도 있었으면 좋겠소. 어머니 덮던 이불 위에 어머니가 입던 속옷이며 치마 저고리를 보면 잠이 잘 올 것 같소이다. 서방님, 그것이 무어 그리 어려운 일인지요. 내 당장 어머니 덮던 이불이며 옷을 찾아서 깨끗이 빨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아들은 부인이 준비해 온 옷을 어머니에게 갈아입혔습니다. 과부의 병풍 속 생활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또 하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10번을 생각해도 말이오. 이렇게 절름발이 양반 노릇을 하느니 차라리 개나 돼지 잡는 백정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소이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실은 부인,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오셨다오. 부인에게 내 미안해서 그동안 말을 안 하고 나 혼자서 모시고 있었다오. 정말 미안하오.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가십시다.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아들은 어머니와 며느리가 만나도록 했습니다. 둘은 얼싸안고 반가워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를 극진하게 공양했습니다. 과부는 며느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 집에 오던 날 작은 아들 집에서 당한 수모를 그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화가 나서 자기 남편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지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큰아들은 종이나 입는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는 노발대발하며
동생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생 대문간에 서서는 버럭버럭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의 동생, 자는가? 빨리 나와 보게. 아이고, 형님! 이 한밤중에 형님이 저희 집에 웬일이십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나는 동생 집에 안 들어가겠네. 밖에서 동생한테 물어볼 것이 있구먼.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동생,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양반 행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가 집을 나가시지 않았는가? 우리 둘 장가까지 다 들여놓고서는 어느 날 집을 나가시지 않으셨는가? 어디로 떠나셨는지 아우나 나나 얼마나 우리가 어머니를 찾아 헤매었는가? 그런데 어디에 계신지 어머니를 못 찾지 않았는가? 어디 계시든지 살아 계신다면, 설사 개가를 해서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모셔야 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양반 노릇을 못해도 개가를 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겠는가? 아니면 어머니를 숨기고 모르는 척하면서 우리가 계속 양반 행세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 형님! 글 좀 읽으신 형님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자식이 생겼겠습니까? 부모가 살아 계시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지. 그까진 양반이 뭐라고 부모를 모른 채 한답니까? 동생의 뻔뻔한 말을 들은 형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그렇게 잘 아는 놈이 그래 어머님을 거짓 취급하며 밖으로 내팽개쳤더란 말이냐? 내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으련다. 이렇게 말하며 동생을 쓰러뜨리고 동생의 뺨을 마구 때렸습니다. 아이고, 형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거지가 어머니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술에 취해서 어머니도 몰라 뵙고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들어가서 나와 같은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나오너라. 동생은 형처럼 종의 옷으로 갈아입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도대체 이런 복장으로 어디를 가려고 그럽니까요? 아무 말 말고 나 가는 대로 그냥 가자. 형은 동생의 손을 잡고 원님이 있는 동원으로 갔습니다. 고을의 원님은 형제들과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만 동원마당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원님 뵙기를 청했습니다. 사또 간바탄 씨네 형제가 사또 뵙기를 청합니다. 그래? 내 친구들이 왔구먼. 왔으면 얼른 들어오지 뭐하러 밖에 엎드려 있단 말이냐? 얼른 안으로 모셔오너라. 그러나 형제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보게들, 이게 무슨 짓인가? 어서들 일어나시게. 원님이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어도 형제는 계속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내일부터 이 지방에서 개도 잡고 돼지도 잡고 소도 잡는 백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형제는 계속해서 그 소리만을 하더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님은 하도 어이없는 일인지라 한동안 넋이 빠져 있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는 형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이게 무슨 짓인가? 다짜고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백정이 되게 해달라니. 내가 무얼 잘못했는지 말을 해야 알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실은 이러하다네. 우리 어머니가 수절을 하시다가 우리 두 형제 장가 보내놓고는 우리에게 서운하셨는지 갑자기 집을 나가셨다네. 그 후 우리 형제가 조선 팔도를 다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네. 그런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개가를 하신 모양일세. 개가라니 우리 같은 양반 집에서 그것이 말이 되는가 말일세.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찌어찌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단 말일세. 우리가 가슴에 한이 맺혔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셨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네.
그러니 우리가 개를 잡고 돼지를 잡는 백정이 돼도 좋으이. 우리는 양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네. 그러니 그리 알게나. 원님은 친구의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라의 법이 뭔지 양반에게는 개가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원님은 가까운 친구가 천민이 되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지요. 원님의 상소를 다 읽은 임금님은 감동해서 두 형제에게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효자문을 내렸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형의 효자문에 가면 참 장하다고 칭찬을 하고 동생 효자문을 지날 때는 침을 뱉고 갔다고 합니다. 청양군지 1995에 보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청양 지역의 감밭은 본래 청양군 동화면의 지역으로서 감을 긁겠다 하여 감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는 감나무가 많으므로 감밭 또는 감전, 시전이라 하였다고도 합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랑리, 추동리, 무산동, 횡천리와 화티리, 송곡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시전리라 해서 대치면에 편입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동생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소주를 말이지요. 그래서 술을 핑계로 어머니를 내쫓았지요. 또주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또주의 작태가 심각했었나 봅니다. 조선왕조실록 1433년 세종 15년 10월 28일자 기록에는 술에 관한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세종이 술이 폐해와 훈계를 담은 글을 발표합니다. 술의 해독은 크니 어찌 특히 곡식을 썩히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뿐이겠는가. 술은 안으로 마음과 의지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위를 잃게 한다. 혹은 술 때문에 부모의 봉양을 버리고 혹은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니 해독이 크면 나라를 잃고 집을 패망하게 만들며 해독이 적으면 성품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상실하게 한다. 그것이 강상을 더럽혀 문란하게 만들고 풍속을 퇴폐하게 하는 것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우선 그 중에서 한두 가지 경계해야 할 것과 본받아야 할 것만을 지적하여 말하겠다. 장나라의 주왕과 주나라의 여왕은 술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며 동진의 풍속은 술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정나라의 대부 백유는 땅굴을 파서 집을 만들고 그 속에서 밤에 술을 마시다가 자석에게 불태워져 죽었으며 전안의 교위 진주는 매양 손님들과 크게 마시기를 좋아하여 손이 오면 문득 손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타고 온 수레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더니 흉노에게 사자로 갔다가 술에 취하여 살해되었다. 후한의 사이에 교위 정충은 자주 제장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술을 먹더니 창자가 썩어서 죽었으며 진나라의 상서 우복야 주게는 술 한 섬을 거뜬히 마시었는데 한 번은 옛 술 친구가 왔으므로 즐겨 함께 술을 마시고 몹시 취했다가 술이 깨서 손을 가보게 하였더니 손은 이미 갈비가 썩어서 죽어 있었다고 한다. 후위의 하후사는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상중에 있으면서도 슬퍼하지 아니하며 좋은 막걸리를 입에서 떼지 않으니 아우와 누이는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였는데 마침내 술에 취한 채 혼수 상태로 죽었다.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경계해야 할 일들이다. 술 마시기를 즐기느라고 이를 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술을 구하음하여 몸에 병이 들게 하지 말라. 각각 너의 의용을 조심하며 술을 상음 말라는 훈계를 준수하여 굳게 술을 절제한다면 거의 풍습을 변경시키기에 이를 것이다. 너희 예조에서는 이 나의 간절한 뜻을 본받아 중앙과 지방을 깨우쳐 타이르라. 세종은 이 교서를 족자로 만들어 전국의 관청에 걸어두게 했다고 합니다. 세종이 개인과 나라를 망칠 수울로 지목한 것이 바로 소우주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또주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보입니다. 1417년 태종 17년 윤 5월 4일 금천 현감 김문희 인근 수령들이 마련해준 전별연에서 마신 또주 때문에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1515년 4월 23일
제주 목사 성수재가 죽자 중종실록의 사관은 성수재는 일찍 무과에 장원급제했고 청렴하고 유능해서 임금이 크게 쓰려고 했지만 또주를 너무 좋아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교종실록 교종 8년인 1657년 9월 26일자를 보면 교종이 시전 빈지 초연장을 강연하면서 사대부들의 못된 수울 버릇을 지적합니다. 근래 사대부들이 술 마시기를 숭상하는 버릇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전라 도사 장건의 주정이며 싸우는 짓은 또한 놀랄만한 일이다. 전에 심양에 있을 때 보니 한영길은 또주를 실컷 마시고서도 만족하지 않아 반드시 천초로 술 맛을 돋구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생명을 보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이른바 이름난 벼슬아치란 자들은 저마다 술 마시는 것으로 높은 풍류인 양 여기며 국사의 생각을 두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잡단 무리로 지목하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오늘 이야기 속의 작은 아들은 어머니를 못 알아보고 내쫓은 자기의 잘못을 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술에 관한 작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청양 지역 간밭의 효자문과 술과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화에서 만나요.